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은 55개의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정통 중국인을 한족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정통 중국인을 왜 한족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 나라 때문입니다. 중국 고대사를 완성짓고 마무리 지은 그 거대한 나라, 한나라 때문이죠. 우리에겐 초한지 유방이 세운 나라,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나라, 삼국지 직전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을 텐데 한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리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역사 돋보기 초한지 시리즈 통합본 1, 2부를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원전 206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은 초나라의 항우와 일전 일대의 전투를 벌이며 기원전 202년 마지막 해하 전투에서 항우가 죽으면서 유방이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바로 초한지죠. 같은 해 유방은 지금의 시안인 장안의 수도를 정하고 황제로 등극하며 한고조 유방이 됩니다. 새롭게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은 국가를 운영할 제도적 고민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전 국가였던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멸망 원인은 가혹한 형벌과 지방 제후들을 지나치게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제후들의 자치권을 무한정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그렇게 했다가 과거 주나라가 지방 제후들에게 쪼개져 버렸죠. 지방 제후들의 힘을 보장해주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지방의 제후가 아닌 황제 대리인을 파견해 전국을 강력한 황제권의 지배를 받게 하는 진나라의 군현제, 모두 장단점이 있었죠. 유방은 마음으로는 진나라처럼 군현제를 채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이 항우를 이긴 전쟁이 유방 혼자만의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라 제후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방이 선택한 방식은 봉건제와 군현제를 섞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와 반경 몇 리 내의 수도 근방에는 군현제를 실시하되 먼 지방에는 제후들을 왕으로 분봉하는 봉건제를 함께 병행하기로 하죠. 이를 군국제라고 합니다. 한나라 영토에서 3분의 1이 황제의 직할지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제후 왕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고조 유방은 유력 지방 제후들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는데요. 먼저 한신이 있었죠. 유방이 항우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신은 공을 인정받아 제나라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얼마 후 군권을 전부 빼앗긴 뒤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변경되고는 곧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제후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혐의가 나돌자 한고조 유방의 아내이자 한나라의 일대 황후였던 여후가 한신을 처형시켰습니다. 실제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미스테리이며 여기서 유리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여후가 유방의 허락 없이 한신을 제거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유방은 한편으로는 기뻐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후가 한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신을 속여서 유인한 사람이 바로 소하였습니다. 유방이 별 볼 일 없던 시절 맨 처음 한신을 유방에게 대장군으로 추천한 사람도 소하였고 결말에는 한신을 죽인 사람도 소하였죠. 그리고 한신만큼 입지가 컸던 팽월과 영포조차도 모반죄로 몰려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유력 제후 왕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대신 자기 친척들, 즉 황족들을 제후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반란이나 독립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황제와 성씨가 같은 제후왕이라고 해서 동성 제후왕이라고 합니다. 항우를 이기면서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으나 아니었습니다. 북방 몽골 초원지대에 분포하던 흉노족이 뭉치기 시작하여 북쪽 국경지대를 너무 자주 침략해오고 약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흉노족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초원지대의 유목생활을 산발적으로 하며 부족 단위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한고조 유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던 비슷한 시점에 흉노족도 하나의 유목 국가로 통합됩니다. 바로 묵특선우에 의해서 말이죠. 원래 흉노제국이 탄생하기 전 흉노의 유력 부족장 중 하나로 두만이라고 있었습니다. 흉노족의 부족장 두만은 장남인 묵특이 아닌 차남을 후계자로 지목했고 묵특을 다른 유목민족에게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두만은 아들 묵특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그 민족을 자극까지 했으나 묵특은 버젓이 흉노로 살아 돌아와 자기만의 흉노 부족을 만든 뒤 주변의 다른 부족들을 흡수해 갑니다. 묵특은 1만 명의 호위병을 조직하고 그 호위병을 가혹하고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묵특의 부하들 훈련 방식이 독특하면서도 매우 냉정했는데요. 묵특은 명적이라고 불리는 신호용 화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묵특은 호위병들에게 자신이 이 명적 화살을 쏘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쏘라고 교육했죠. 훈련 도중 한 번은 묵특이 자신이 아끼는 말과
심지어 자기 첩을 향해 명적을 쐈습니다. 몇몇 부하들은 주인이 아끼는 말과 주인의 첩이기에 차마 화살을 못 쐈는데 묵특은 화살을 쏘지 못한 병사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묵특의 호위병들은 군기가 바짝 잡혀 있었고 묵특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두만 쪽으로 명적을 쏘자 호위병들이 일제히 두만을 향해 화살을 퍼부어 두만은 살해되고 묵특이 흉노의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묵특은 인근 다른 흉노 부족들을 통합하여 흉노 부족을 통일한 뒤 국가를 선포하고는 스스로를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선우는 유목세계에서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로 칸 이전에는 선우라고 불렀으며 묵특은 자기 아버지 두만을 1대 선우로 자신은 2대 선우로 정하며 흉노 제국이 탄생했죠. 유목민족은 경제적 물자와 자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농경 생활을 하는 중국을 약탈합니다. 이건 유목민족 입장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야 자기들 식량 부족해지면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국방을 강화하거나 흉노족을 토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흉노족을 통일하고 흉노 제국을 만든 묵특 선우의 침략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제후왕들이 연이어 한 고조 유방에게 숙청당하며 불안에 잠긴 북쪽의 제후왕 한왕 신이 묵특 선우에게 분봉받은 세력들을 데리고 투항해버립니다. 분노한 한고조 유방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방으로 가지만 흉노와 한나라의 국경지역이 초원지대라 보병 중심의 한나라는 기병 중심의 흉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백등산 전투에서 한고조 유방은 흉노군에게 포위되어버리고 어떤 희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한고조 유방은 묵특의 부인에게 가진 금은보화를 로비하며 회유했고 묵특 부인이 묵특선으로 설득해 한고조 유방은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포위를 풀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나라는 흉노와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으로 매년 바치는 돈인 세패와 여인들을 묵특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친딸 노원공주를 묵특 선우에게도 바쳐야 했죠. 세상 유방의 굴욕적인 참패였습니다. 자, 이제 중국 한나라의 역대급 빌런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인물들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한신을 제거한 장본인 한나라의 1대 황후 여후입니다. 비록 한고조 유방도 한신을 경계하고는 있었으나 어찌됐든 여후는 한고조 유방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일을 꾸몄습니다. 여후의 본명은 여치입니다. 지금은 산둥성 일부 지역인 서주, 폐현의 혈령이었던 여문의 딸로 여씨 집안은 나름 알아주는 권세 가문이었습니다. 여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마을 폐현에서 건달로 활동하는 유방을 보고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인재라며 자신의 딸과 유방을 결혼시킵니다. 아주 탁월한 투자였죠. 과거 유방과 항우가 처절한 전투를 벌일 때도 유방의 아내였던 여치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무심양면 유방을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었습니다. 항우한테 인질로 잡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질로 있으면서도 항우한테 죽일 거면 죽여라라며 당당하게 나오기도 했다죠. 아마 이때까지 남편 유방도 그냥 자기 아내가 센킬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그렇게 잔인한 미친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한 고조 유방의 황제 등극과 함께 여후가 된 여치는 한신 제거 후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후와 유방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후가 황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둘 사이의 아들이 태자로 임명되어 차기 황제를 이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유방에게 후궁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후와 낳은 아들 외에도 7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엄마가 다 달랐죠. 그중 한고조 유방은 유독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총애했고 돌연 태자 자리를 여후와 낳은 아들에서 척부인과 낳은 아들 유여의로 교체하겠다고 해버립니다.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꿈쩍 않던 유방이었지만 일찌감치 정치에서 은퇴했던 그 유명한 장자방이 다시 유방에게 찾아와 태자 교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그제서야 유방은 태자 교체 선언을 철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방이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후에게는 척부인과 그의 아들 유여인은 적이 되어버린 거죠. 유방이 태자를 교체하려고 했던 건 척부인을 더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여후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여후와 낳은 아들이 차기 황제가 되면 여후가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텐데 가뜩이나 자기와 있을 때도 자꾸 황제 권한 넘보고 자기 허락 없이 제후들 죽이고 다니는데 자기가 죽은 이후는 어떻겠습니까? 유방의 걱정은 실현이 됩니다. 기원전 195년 한고조 유망이 사망합니다. 본인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던 때에 아무래도 황후가 마음에 걸렸는지 유방은 최측근, 왕릉, 주발, 진평 등과 함께 유씨가 아닌 사람은 왕으로 설 수 없다는 백마의 맹약을 체결합니다. 황후의 가문, 즉 여씨 가문을 노리고 한 말이었죠. 그렇게 한고조 유방이 죽는데 지금부터 수위 세집니다.
여후의 제일 주된 타겟은 일전 태자가 교체될 뻔했던 유방의 후궁 척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여이였습니다. 여후는 우선 태자가 교체될 뻔했던 유여이를 궁궐로 소환해 10살짜리 어린 유여이를 독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여이의 친모 한 고조 유방이 특히 총애했던 척 부인, 그녀에게 죽은 유여이의 시체를 보여준 뒤 척 부인의 팔다리를 모두 자르고 혀를 자르고 눈을 후벼파고 귀에 이물질을 넣어 의식은 있는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돼지 우리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여후는 자기 아들 해제를 데리고 돼지 우리를 찾아가 척 부인을 보고 비웃으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2대 황제 해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어머니 여후에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며 소리치곤 어머니가 무서워 정사를 모두 관심을 끈 채 술에만 의지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기록에는 해제가 충격을 추스르고 1년 후에 다시 정사에 임했다고는 합니다. 재위 7년 만에 해제가 사망하자 기원전 188년 해제와 궁녀 사이의 아들이 3대 황제 소제로 즉위했습니다. 황제는 나이가 어렸고 당연하게도 모든 정치는 할머니 여후가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고조 유방 때 지방의 제후왕도로 봉해졌던 유씨성의 황실 사람들을 모조리 패한 뒤 자기 일가 친척들 여씨 사람들을 모조리 지방 제후들로 임명하고 역시 자기 집안 사람들인 여대, 여산, 여록 등을 한나라의 남북군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남군은 궁궐 수비대이고 북군은 수도 방위대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살아있을 때 유씨성이 아니면 제후왕으로 옹립할 수 없다는 백마의 맹행을 맹세했던 왕릉주발 진평 등이 여후에게 반대했으나 세 사람 모두 좌천되었고 한나라는 황제만 유씨일 뿐 온통 여씨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씨 집안의 여자들은 전부 유력 귀족들이나 황실 유씨들과 혼인을 맺게 했습니다. 한 번은 여씨 집안 여자와 혼인한 유방의 7 아들들 중 또 다른 황제였던 유회도 여씨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자 여후는 그 내연녀를 죽여버렸고 슬픔에 잠긴 유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편 3대 황제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부친이었던 2대 황제 해제와 황후였던 효해황후 사이엔 아들이 없었고 3대 황제 소제는 해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궁녀 슬하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후사를 결정지어야 했기에 효해황후는 궁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양아들로 입적했고 할머니 여후가 소제의 친모였던 궁녀를 살해해버립니다. 사실을 알게 된 소제는 태후가 어찌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나를 아들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직 어리지만 장성하면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라며 복수의 사자후를 외치자 여후는 소제를 유폐시킨 뒤 암암리에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러곤 기원전 184년 해제가 다른 후궁에서 낳은 아들을 4대 황제로 옹립합니다만 이 아이는 대외적으로만 해제의 아들이라고 했을 뿐 출신이 확실하지 않아 해제의 아들이 아니라며 말이 많았습니다. 이 4대 황제도 3대 황제처럼 똑같이 소제였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3대 황제를 전소제, 4대 황제를 후소제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국사에 종종 등장하는 소제라는 시호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또 재위기간 짧게 어린 나이에 요절해서 시호를 받지 못한 황제들에게 임시적으로 붙여주는 칭호랍니다. 이토록 제멋대로의 여후였지만 유일하게 여후를 굴복시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흉노 제국의 건설자이자 한때 한고조 유방을 백등산 전투에서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던 흉노의 묵특선우였습니다. 아직 2대 황제 해제의 집권기였던 기원전 192년 황제가 바뀌었다는 말에 묵특선우가 여후에게 청혼을 해옵니다. 양국의 화친을 상징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그냥 여후를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누가 황후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태후에게 청혼을 한단 말입니까? 묵특선우의 청혼 서신 내용은 거의 성희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 외로운 군주는 연못 가운데 태어나 소와 말이 가득한 들판에서 컸으니 자주 중국의 변경에 이르러 논일고 싶었소. 이제 폐하도 홀로 되었고 독수궁방 외로우니 두 군주가 모두 즐겁지 않은 것 같소. 스스로 즐거워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 서로 갖고 있는 것으로 갖지 않은 것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소. 모욕적인 편지를 받고 분노한 여후가 흉노와 전쟁을 선포하지만 모든 대소신료들이 막았고 여후도 흉노와 싸우면 그다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정권이 위태로워질까봐 비굴하게 거절합니다. 선우께서 저희 나라를 잊지 않고 글을 내려주시니 우리는 그저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물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연로하고 기력도 쇠하였으며 이와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보행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선우께서는 과히 허물지 마시고 제게 그 같은 힘든 일을 요구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에게 죄가 없으니 마땅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레 2대와 말 2匹를 보내드리니 항상 타고 다니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무특 선우는 여후에게 굴욕감을 주어 우월 관계를 확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세월 앞에선 무상한 법이죠. 기원전 180년 여후가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사망하기 직전 본인이 죽으면 분명 반대파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며 군권을 장악한 여씨 친척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여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여후 사망 이후 그간 여후와 여씨의 전횡에 불만이 쌓여있던 지방의 제후들이 여씨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들고 일어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해 옵니다. 여기에 수도 장안에서 그동안 여후 눈치를 보던 한때 한고조 유방과 맹약을 맹세했던 진평, 주발 등이 수도 방위군을 장악합니다. 수도 방위군이 여씨에게 장악되고 있었다고 하지만 수도 방위군 내부에서도 여씨 정권의 전횡에 반감이 강해서 금세 돌아섰죠. 더불어 또 다른 반여씨 세력이었던 황족, 유장이 궁궐을 장악합니다. 여씨 정권은 친여파였던 관영 장군을 내세워 항전하지만 관영 또한 한때 한고조 유방과 함께 항우와 싸우며 죽음의 동고동락을 했던 사이 이건 아니다 싶은 관영이 돌아서서 반대로 여씨 정권을 역공하면서 여씨 정권은 무너집니다. 여씨 집안 사람들 전원 다 참수되죠. 여후가 생전 옹립했던 4대 황제 소재는 해제의 아들이 아니라면서 유폐된 이후 암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반정 세력은 한 고조 유방의 아들들 중 여후에게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던 넷째 아들 유항 황자를 5대 황제로 추대하니 바로 한 문제였죠. 기원전 180년 즉위한 5대 황제 문제는 그간 여후와 여씨 일가의 갖은 폭정과 공포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제위 초 대규모 사면령과 백성들에게 술과 고기를 베풀었고 가혹한 형벌은 폐지했으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구휼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황실 경배를 절약했기에 한나라 국보는 굉장히 튼튼했다고 합니다. 부정부패 하나만 근절하니 세금을 줄여도 국고가 마를 날이 없었으며 건전한 사회에 국가에서 나서서 백성들 농업을 장려하니 오히려 국고가 채워져가며 한나라는 금세 원래대로 아니 한 고조 유방 때보다 더 튼실한 국가가 됩니다. 기원전 157년 선정을 베풀며 한나라의 국력을 키운 한 문제가 죽고 한 문제의 장남 한 경제가 6대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여후와 여씨 집안의 전횡기간 지방의 제후왕들이 전부 여씨로 득세하였다가 한 문제 집권기에 다시금 건국자 한 고조 유방의 방침에 따라 유씨성의 황족들 즉 동성 제후왕들로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한 문제 집권기가 워낙에 평화시대라 동성 제후왕들의 권한이 비대해졌는데 당시 제후국들이 총 15개 한나라 영토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 고조 유방이 원했던 지방제도는 전국에 황제의 대리인 자격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였으나 제후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제후왕들을 봉했습니다. 설령 같은 황족들을 제후왕으로 임명했어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자치권이 커진 지방 제후왕들이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죠. 무엇보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큰 만큼 지역별로 풍부한 자원들이 다 달라서 중앙정부가 곳곳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다양한 자원과 물자들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문제 때는 원왕, 가이 두 사람이 황제에게 이 제후왕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안을 주장했고 한 경제 때는 신하 조조가 제후왕들을 약화시키는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참고로 삼국지의 조조와는 동명이인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조조의 개혁안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지방의 각 제후왕들을 평가하여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나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진 않은지를 심사해서 제후왕들의 영토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몰수하게 했습니다. 토지를 삭감한다 라고 해서 이를 삭지정책이라고 합니다. 삭지 정책이 추진되자 언젠간 제후국 자체가 소멸되리라 불안해했던 제후왕들이 단합하여 간신 조조가 황제와 종친을 이간질하기 때문에 조조를 벌하겠다며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총 7개의 제후국들이 가담하였는데 이 중 오왕과 초왕이 처음 시작했다고 하여 기원전 154년 이때의 사건을 5초 7국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황제권이 강화가 되어 있었다고 한들 지방 제후국 7개 국이나 참가한 무려 20만 명의 반란군과 싸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기에 당황한 한 경제는 사태의 원인인 조조를 처형하고 제후왕들을 달래려고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내전은 불가피했죠.
이때 개국 공신이자 한 고조 유방과 백마의 맹약을 맹세할 정도로 유방의 측근이었던 이 주발의 아들 주아부가 진압군을 몰고 낙양에서 대치를 합니다. 주아부는 대군을 상대하는 전쟁인 만큼 보금로만 집중해서 노렸고 보금로가 차단된 반란군은 3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초 7국의 난은 한 경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5초 7국의 난을 진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후왕들의 힘이 크게 위축되었고 한 경제는 제후왕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제후국들을 더 잘게 쪼개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으니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원하던 대로 황제권이 강화된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경제는 아버지 한 문제처럼 내부적으로도 세금을 완화하고 백성들 농업과 상업을 자극해주면서 한나라의 경제는 이전보다 대폭 성장합니다. 한 문제와 한 경제의 치세를 문경지치라고 하는데 중국사에서 무슨 지치는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극찬의 단어입니다. 두 황제 재위기에 한나라의 국고가 크게 늘어난 덕분에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등장할 한 무제가 원없이 대외 전쟁에 나설 수가 있었죠. 어느 나라나 각 나라별로 정복군주가 있는 법입니다. 중국엔 누가 있을까요? 징기스칸이나 강희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두 사람은 몽골인이고 만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한족의 국가들 가운데 중국사 원톱 정복군주를 꼽으라면 대부분 이 황제를 거론합니다. 바로 한무제죠. 한무제의 본명은 유철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간지가 나질 않나요? 이 유철은 한나라 6대 황제 경제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후궁이었죠. 그러니까 유철은 차기 황제를 이을 정통성이나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한 경제는 황후에게서 아들을 보지 못했고 한 경제의 아들들은 전부 후궁들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경제의 왕자들 전부 황후 소실의 적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경우 비록 후궁의 아들이더라도 그냥 장남이 황위를 잇는 법인데 한 경제는 율희라는 후궁에서 낳은 첫째 유영을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의 누나 관도공주와 훗날 무제로 등극할 유철의 어머니 왕지가 연대해서 한 경제에게 황태자 유영과 유영의 생모 율희를 모함하고 이간질했고 안 그래도 너무 거드름 피우던 율희를 탐탁치 않아 했던 한 경제는 율희와 유영 모자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유철이 새로운 황태자로 임명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관도공주는 왜 유철을 지지했을까요? 관도공주는 그저 유철의 고모일 뿐이란 말이죠. 관도공주의 딸이 유철의 아내였거든요. 유철은 교체된 황태자이기 때문에 황권 승계가 다소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권이 흔들릴까봐 노심초사했던 아버지 한 경제는 유철에게 황위를 물려주기 전 폐위된 황태자 유영의 측근 세력들을 내치고 은근히 차기 황제를 노리던 자기 동생의 권력도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1년 한 경제가 죽고 황태자 유철이 한나라의 7번째 황제로 등극하니 바로 한무제였고 그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16살이란 나이가 황제로 등극하기엔 어린 나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아이도 아니잖아요. 어리숙할지언정 나름 상황 돌아가는 판을 읽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는 됩니다. 갓 즉위한 한무제는 유학자 동중서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유교를 진행시킬 것과 관리들을 똑똑한 유학자들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추었습니다. 할아버지 한문제와 아버지 한경제 시절의 한나라는 유교를 국가적 원리로 내세웠을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가적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한무제는 이런 국가 풍속을 비판하고 더 철저하게 제도화된 유가적 통치 이념을 내세웠던 거죠. 한무제의 할머니이자 한경제의 엄마였던 효문황후 두씨가 16살 손자의 유교 전면화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두씨 일가가 원래 폐위된 유영의 측근 세력인지라 안 그래도 한무제를 미워하고 있던 효문황후는 기존의 도가적 정치 이론을 고집했습니다. 한무제는 처음에는 수용하는가 싶더니 이 할머니가 오래가지 않아 사망합니다. 효문황후가 죽자마자 한무제는 두씨 일가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두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고 기존의 도가를 주장하던 대신들도 깡그리 물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무제의 나이가 20살 정도였으니까 이 한무제가 보통 내기는 아닌 거죠. 한무제는 오경 박사를 설치하고 유학 교육기관인 명당과 태학을 설립하면서 공식적으로 유교를 국교화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제대로 삼은 첫 시발점이 바로 이 한무제였던 겁니다. 한무제가 기존의 도가적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 본인이 불안정하게 황권을 계승받았으니 반대파 세력들을 내쫓아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유교는 위계 질서, 예의범절 등의 수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통치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체제를 정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일단 자유분방한 도가는 전제군주권 확립을 위해선 별 소득이 없는 정치 철학이었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육아 사상보다 법가 사상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를 타도하면서 건국된 한나라는 진나라의 국교였던 법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법가적 정책이나 이론을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무제가 선택한 방법은 겉으로는 유교를 표방하며 인치, 덕치로 통치 이념을 포장하면서도 위아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실질 운영도 법가나 다름없을 정도의 강력한 법으로 공포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한무제 연간 각 지방의 지방관들 중 상당수가 엄격한 법령으로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홍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 설계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해놨다는 거 보면은 한무제의 능력이 정말 감탄스러운 겁니다. 한나라의 황제 권력은 한무제 때 정점을 찍었던 거죠. 제가 왜 한무제의 즉위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느냐면 대대적인 영토 확장 사업은 강력한 황제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음 4부에서는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킨 그간 한나라가 당하기만 하던 흉노 제국을 붕괴 가까이에 몰아넣은 한무제의 정복전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